노크라는 건 뭡니까? 1월 초순, 처남 나태요 목사가 사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나 목사가 중국으로 출발할 때 나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라는 사람을 성도공항에 내보내겠다고 하며 넌지시 물었다. 목사님, 북한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북한 사람들 그래봐야 잘 먹지도 못해서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던데 뭐가 무서워요.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말씀 전해주고 가려고 해요. 나 목사는 북한 선교를 해보고 싶어하는 첫 순간부터 혼자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공항에 마중 나간 바울 선생은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나 목사는 어려서부터 싸움꾼인지라 악수를 나누면서 대번에 바울 선생의 손이 어떤 사람의 손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태권도 공인 8단이 무색하게 잔뜩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 바울 선생을 따라 사역장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겁에 질렸다.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를 한참이나 허리를 숙이고 기다시피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마피아 소굴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들어가니 희미한 불빛이 보이면서 음산한 지하방이 나왔다. 바울 선생은 집에 들어서자 나 목사를 통독실에 모여있던 형제들에게로 안내했다. 미국에서 온 나태요 목사라고 해요. 겨우 이 한마디로 본인 소개를 마치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제들 중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타도하자. 간신히 두려움을 참고 있던 나 목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였다. 소리 지른 형제는 멀리 미국에서 자기들을 만나러 사역장에 오신 목사님이 반갑다고 북한에서 부르던 구호를 농담 삼아 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 목사는 바울 선생과 한 방에서 자며 하도 무서워 짐짓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던 사람이요. 태권도 8단 소유자요. 그런 거 어디다 써요? 북한에서는 독침 칼침으로 하지 그런 거로 안 함다. 이부자리를 펴며 바울 선생이 아무 생각 없이 대꾸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 목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주님께 제발 이 사역장에서 살아나가게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렇듯 오직 이곳에서 살아나가기만 간절히 바라며 가까스로 5일을 참고 지냈는데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다. 다름 아닌 이기 학생들에게 성막 강의를 해주기 위해 이 사역장에 온 최휘석 전도사였다. 최 전도사는 처음 일기생 북한 형제들을 만나면서 나 목사가 겪었던 과정을 이미 한 번 겪었던지라 첫날부터 형제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말씀도 전했다. 다음 날부터 나 목사는 최 전도사가 의지가 되어 사역장에 온 후 처음으로 설교도 하고 학생들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나누었다. 학생들은 그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 신기해하며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었다. 목사님, 미국 사람은 인디언의 머리 가죽을 벗겨서 팔아먹는다는데 정말입니까? 미국에서는 흑인을 개나 말처럼 취급한다는데 정말입니까? 미국 사람은 눈깔들이 노랗다는데 정말입니까? 미국이 살기 좋습니까? 미국 놈들은 왜 그렇게 우리 북조선을 못 살게 합니까? 나 목사는 이들에게 미국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제공하느라 거의 반나절을 진땀을 뺐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형제들은 미덥지 않은 눈길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학생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 물었다. 형제님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사줄게요. 그러자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외쳤다. 계란, 목사님, 계란 사주시오. 목사님은
계란을 사러 무턱대고 밖으로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손짓, 발짓, 온갖 신용을 다 해가며 시장 가는 길을 물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대학생을 만나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계란을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배워 간신히 계란을 살 수 있었다. 학생들이 그렇게도 먹고 싶어하니 실컷 먹이기로 작정하고 10kg 느리통에 하나 가득 사가지고 돌아왔다. 저녁 시간이 되어 이들이 계란으로 무슨 요리를 해먹는지 궁금했다. 계란으로 뭘 만들어 먹어요? 그러자 바울 선생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몽땅 삶았습니다. 몽땅? 예. 삶았다고요? 예. 왜요? 먹자고요. 바울 선생에게 물어볼수록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나 목사는 도저히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삶은 계란과 간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삶은 계란이 가득 담긴 큰 통을 가운데 놓고 계란을 간장에 쿡쿡 찍어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고 있는 그에게도 친절하게 권했다. 같이 먹읍시다, 목사님. 많이 드세요.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나 목사는 계란을 사준 덕분에 그날 저녁은 삶은 계란 2알로 대체해야 했다. 그들은 계란 한 통을 순식간에 해치웠다. 다음 날 바울 선생이 말했다. 미국 선교사님, 계란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 선생을 멍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말했다. 얼마나 사면 충분하겠어요? 나 목사는 계란 대신 각 사람에게 소형 녹음기를 하나씩 사주었다. 이때부터 형제들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내가 아내와 함께 바울 선생 사역장으로 갔을 때 나 목사는 안색이 중환자처럼 창백해져 있었다. 나는 나 목사를 모시고 다시 익두 선생 사역장으로 갔다. 여기서도 나 목사는 형제들에게 미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느라 많은 설명을 해야 했다. 익두 선생 사역장 형제들도 설명을 열심히 듣기는 해도 절대 믿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잘만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무리 진지하게 설명해도 믿지 않자 나 목사는 화가 잔뜩 났다. 거기다가 환경이 바뀌면서 음식이 몸에 맞지 않은 것까지 겹쳐 그만 심한 배탈 설사가 나서 자주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5분가량 일을 보는 사이 학생들이 4번씩이나 노크도 없이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사람이 있구마. 형제들은 목사님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제풀에 놀라 후다닥 나가버렸다.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이나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자 나 목사는 4번째 들어온 형제에게 작심하고 소리를 질렀다. 형제, 제발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후다닥 나갔던 형제가 다시 문을 열고 눈이 커다랗게 된 채 물었다. 목사님, 노크라는 건 뭡니까? 그런 형제를 바라보며 나 목사는 울 수도 웃을 수도 없었다.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와 그 형제에게 따지듯 물었다. 아니 형제, 노크도 몰라서 변 보는 사람에게 다시 들어와 물어봐요? 화난 듯한 나 목사의 목소리에 그 형제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아예 단체로 물었다. 목사님, 노크란 거 그거이 뭡니까? 북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화장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사역장에 있던 형제들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어서 그랬다. 농촌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마당에 있는데 여름이면 늘 악취가 나기 때문에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게끔 해놓았다. 그러다 보니 문이 열려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노크의 필요성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나 목사는 커피를 마시며 북한 사람들에 대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시면서 나를 나무라셨다. 최 선교사, 자네 이들을 북한 선교사로 키울 거라면 그래도 기본적인 인격 교육은 좀 해야 하지 않겠나? 나는 목사님께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 기수에 대략 10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성경 말씀 공부와 인성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며 인성교육은 처음부터는 불가능하고 이들이 말씀 안에서 어느 정도 변화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나의 말을 듣자 다시 나에게 물으셨다. 그런데 자네 말은 그리 잘 믿으면서 왜 내 말은 그렇게도 안 믿나? 그래도 내가 목사고 또 인간적으로 봐도 자네하고 친척이 아닌가? 어떻게 이들을 한순간에 다 알 수 있으랴. 지금 같은 신뢰가 쌓이기까지 북한 형제들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천천히 말씀드리자 그제서야 북한 선교의 난이도를 조금씩 이해하시는 듯 하였다. 위기, 그리고 6월 8월 중순 새로 조직된 권능선생 팀에는 함께 온 형제들 외에도 기풍선생 사역장에서 편입된 장만식 아바이, 선주선생 사역장에서 편입되어 온 정모세 형제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는 한국에서 박명진 전도사가 성경 통독을 하며 권능선생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권능선생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4월에 선생들을 파송시킬 때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사역장을 잘 이끌고 나갔다. 가끔씩 들러보면 살이 10kg은 좋게 빠져서 뼈에 가죽만 남다시피 말라 있었다. 그런 그를 보노라니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다. 익두 선생과 바울 선생 사역장을 사천성 성도로 이사시켜 이제 모든 사역장을 한 곳에 집결시키니 관리하기가 쉬워졌다. 그런 반면 안전에는 여러모로 위험해졌다. 그때까지 나는 북한 보위부 특무들이 우리를 추적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중국 공안만 신경 썼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을 겪고 나자 북한 보위부에서 우리 사역장의 존재를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람을 보내 계속 미행해오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보위부 특무들은 오랫동안 끈질기게 우리를 추적해오다가 우리가 성도에 전부 모여 있다는 걸 알고 며칠 전 이곳으로 왔다. 우리가 이곳에 산다면 반드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해 먼저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부터 돌면서 우리를 찾아 나섰다. 우리가 영길에서 기차로 나흘이나 걸리는 중국 내륙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알아냈다. 하루는 우리가 자주 냉면을 먹던 조선족 식당 주인 아저씨가 얼마 전 자기 식당에 보위부 특무로 짐작되는 사람들이 와서 북한 사람들이 모여 성경 공부하는 곳을 좀 안내해달라고 했다며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다. 또 오늘은 성도에 와서 친분이 생긴 한국 기업에 근무하시는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낮에 북한 사람 2사람이 자기 회사에 찾아왔었는데 자기를 만나자마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하셨다. 집사님은 순간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태도에서 섬뜩함이 느껴져 그런 곳을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직장을 좀 마련해달라고
또 부탁을 하였단다. 어떤 기술이나 특기가 있냐고 물으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잘 할 줄 아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들의 눈빛이나 태도에서 살벌함이 느껴졌으며 대화 중에 정치, 사회, 문화 면에서 아주 박식한 것이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하셨다. 다음 날에는 성도시 교통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선교사가 공안들이 학교에 찾아와 북한 선교사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한국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다고 하시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급히 권능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논하자 권능 선생이 말했다. 선생님 아들 빨리 다른 데 빼십시오. 우리는 집안에 꼭 숨어서 머리 빼기도 안 보이면 되지만 선생님 아들은 학교를 다니니까 인차 발각이 된다. 이 주변에 중국 학교 다니는 한국 아들 찾으면 선생님 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괜히 선생님 아들 잡혀서 일이 복잡하게 되니까 빨리 빼주십시오. 세계 사역장을 동시에 이사시킬 경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역장들을 성도에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전 사역장에 이 사실을 알리고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토요일에 밖에 나가 하던 운동도 금지시켰고 각 사역장에 조선족들만 조심스럽게 나가서 창거리를 사오게 하였다. 우리 가족은 기차로 17시간 걸리는 다른 도시로 즉시 이사를 시켰다. 짐을 꾸리고 학교에서 수업 중인 아이들을 데려오고 기차표를 사고 하는 시간들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시간들이었다. 탈북자 중에서 고생하지 않고 쉽게 중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 공부 사역장을 찾지 않는다. 이모저모 들어보면 그들이 바로 우리를 미행해오던 북한 보위부 특무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들이 다녀간 식당에서 우리 선생들의 사역장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보위부의 추적이 우리 곁에까지 바짝 다가온 것이 확실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었다. 모든 사역장이 이곳에 집결한 후에도 사역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선생들과 나의 간곡한 만류에도 끝끝내 연변으로 돌아간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역장을 떠날 때 나름대로 여비도 넉넉하게 주고 원한다면 통독 테이프도 한 세트 복사해 주는 등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냈다. 하지만 이들이 연변에 가서 보위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포착했는지 그 이상한 두 그림자는 계속 우리 사역장 주위를 맴돌았다. 뒤이어 다른 해보다 일찍 공안들의 호구조사가 시작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우리 사역장을 찾고 다니는 두 사람의 출연과 함께 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예년과 달리 한 집 한 집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이다. 북한 보위부는 중국에서 활동할 때 반드시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공안에 발각되는 날에는 자동적으로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게 되어 있다. 며칠 전에는 익두 선생 사역장에 공안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냥 돌아갔다고 했다. 그래서 익두 선생 사역장 형제들은 며칠째 교통대학 운동장에서 노숙하며 지내고 있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자야 하는 형제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전체 사역장이 금식에 들어갔다. 어머니를 비롯해 우리 가족들도 사역장의 안전 문제를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한 사역장도 사고 없이 이번 호구조사와 보위부 추적을 넘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다급히
소록도 북성교회에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기도 요청을 하였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탈북자 사역을 하면서 나는 상상도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외로움의 시간을 당할 때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와 우리 사역에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이 감히 다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버텨나갔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 기도하려고 앉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일어나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당신의 종들의 이렇게 매 순간 거센 파도들을 넘어설 수 있었다. 이번에도 주님은 우리 사역장을 보호해 주셨다. 애굽의 장자를 치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듯이 한 집 한 집 빼놓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던 공안들이 우리 선생들의 사역장은 빼놓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때만큼은 사역장의 모든 형제들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한 사역장도 아니고 전체 사역장이 신기할 정도로 호구조사에 걸리지 않고 지나간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들도 잘 알고 있었다. 권능선생 사역장에서는 공안이 방문한 날 다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친 후 권능선생이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래서 형제들이 두 사람씩 차례로 나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돌아오니 이미 공안이 다녀간 후였다. 바울 선생 사역장에서는 구창한 목사가 오셔서 교회사 강의를 하고 계실 때였다. 한창 형제들에게 강의를 하던 구목사에게 갑자기 이상한 감동이 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을 데리고 빨리 나가라. 마음속에서 계속 분명한 소리가 울려나왔다. 나가다니? 지금 수업 중인데 어디로 나가? 처음 사역 현장에 온 구목사는 이러한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몸을 덮쳐왔다. 그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말이 불쑥 나갔다. 다들 밖으로 나갑시다. 순간 형제들의 눈빛이 획 돌아갔다. 형제들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서인지 위험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모두 급히 사역장을 뛰쳐나가 뿔뿔이 도망쳤다. 구목사도 북한 형제들을 따라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다. 구목사는 뭐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불쑥 내뱉었는지도 이해되지 않았고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형제들이 그토록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신기하기만 했다. 형제들이 사역장을 나간 지 3분 후 공안들이 사역장을 덮쳤다. 공안들은 이 집에 많은 청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때를 지어 왔지만 바울 선생 사역장 형제들 중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 이 사건 후로 형제들의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 여느 때 같으면 너무도 선명한 주님의 역사마저 우연이라고밖에 보지 않던 형제들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인정하며 사역장의 일과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닥쳐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속에서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형제들은 더욱 성숙되었다. 익두 선생과 쉬리 사건. 익두 선생은 학생들을 잘 가르쳤다.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토론식 학습 방법을 도입하였다. 저녁에 그날 성경 통독 시간에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과 이해하기 힘든 구절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고 마지막에 자신이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시기였다. 이런 토론식 공부 효과는 대단했다. 전 같으면 건성건성 넘어가던 구절도 곰곰이 따져보며 여느 때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통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정말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썼다. 통독 횟수가 신약 100독을 넘어섰을 때는 일과를 조금 변형시켜 운영하여 단조로운 일상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조선족 안 선생을 통해 하루에 40분씩 중국어 공부도 시키고 기도 시간에도 일률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대신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 큐티를 선택해서 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사역장의 말썽꾸러기 홍만식 형제를 공부시키느라 늘 개인교사처럼 붙어서 가르쳤다. 만식 형제는 별명이 밥통으로 배만 부르면 통독 시간이건 뭐건 상관없이 언제든 잠을 자는 매사에 진지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 북한에서 변압기 속에 있는 구리선을 훔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중국으로 도망쳐 나올 때 주먹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항문이 열린 허약 3기 상태로 두만강을 기어서 넘어왔다. 처음에 5개로 시작되었던 2기 사역장이 선주 선생과 기풍 선생 사역장의 해산으로 3개로 줄었지만 세 사역장의 학생 모두가 이제 신약 70독, 구약 8독 이상을 하며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선생들에게 다음 단계인 지도자 훈련 단계로 들어가게 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히 학생이 아니라 언제라도 파송되면 사역장을 맡아 운영할 북한 선교 사역자들인 것이다. 익두 선생 사역장 형제들도 본격적인 지도자 훈련 단계로 들어갔다. 익두 선생은 우선 설교 훈련을 위해 설교의 원칙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강대상에 서게 했다. 예배 후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날의 설교자에게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러면 설교자가 얼마나 잘 이해해서 말씀을 전했는지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에 다 밝혀졌다. 처음에는 대충대충 넘어가려던 형제들도 이런 방식의 말씀 적용 훈련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에 더욱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듯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 훈련을 통해 점점 더 선생의 면모를 갖추어 갈 즈음 충신 형제가 일주일간 사역장을 책임지고 이끌 차례가 되었다. 밖에 나갔던 충신 형제가 사역장 아래층에 있는 비디오 방에서 한국 영화 쉬리를 한국말 그대로 방영한다고 흥분해서 막 떠들어댔다. 익두 선생님, 오늘만은 통독 대신 영화 보러 갑시다. 예? 딱 한 번만 봅시다. 이제는 통독도 70독이나 했잽니까? 그만하면 많이 했잽니까? 한 번만 좀 봅시다. 학생들도 덩달아 흥분해서 익두 선생을 조르기 시작했다. 익두 선생은 평일에는 공부하고 토요일이나 주일에 운동하는 지금까지의 일과를 허물어뜨리기 싫었지만 학생들이 하도 졸라대자 마지못해 허락하였다. 그런데 큰 기대를 가지고 비디오 방에 도착해 보니 어찌된 일인지 영화는 시작부터 중국어로 더빙되어 나왔다. 충신 형제가 영화가 너무 보고 싶어 거짓말했는지 잘못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충신 형제, 알아들을 수도 없는데 사역장으로 돌아갑시다. 아닙니다, 선생님. 다른 곳에 가면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봅시다. 아니 그럼 왜 잘 알아도 보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까?
아씨, 좀 봅시다. 어차피 나온 거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까다롭게 놉니까? 제가 다른 비디오방 가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충신 형제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불손한 태도로 나왔다. 익두 선생은 그만 화가 폭발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충신 형제를 발로 걷어차고 학생들을 강제로 다 끌고 사역장으로 올라왔다. 이순옥 목사가 옆에 계셨지만 화가 나니 목사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생들은 평소에 강압적으로 사역장을 이끌던 익두 선생에게 가뜩이나 불만이 쌓였었는데 충신 형제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자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버렸다. 야야, 난 간다. 더럽다. 저런 깡패 같은 놈이 선생이야? 나 공부 안 한다. 우리도 안 한다. 이딴 공부 맨날 해서 뭐래? 선생이란 놈이 저 모양인데 우리도 안 한다.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현수 선생부터 시작하여 사역장 전원이 일과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익두 선생 사역장은 새천년 희망찬 새해 벽두부터 쉬리 사건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고 말았다. 그는 사역장의 상황이 역전되기를 바라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10일 단식 기도에 들어갔다. 스스로도 알지만 고쳐지지 않는 혈기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기에 너무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과 참다운 능력과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 그러나 음식은 고사하고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단식 기도는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서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도 4일까지는 잘 버티다가 4일째 되던 날 욕조 속에 몸을 적시러 들어갔다 그만 물을 한 모금 꼴깍 마시는 바람에 단식 기도는 끝이 나버렸다. 단식 기간 동안 그를 보호해 주시고 선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간간히 돌려놓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침체되었던 사역장의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형제들은 예배 시간에 턱을 괴고 딴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귀를 쑤시거나 어렵게 끄는 담배를 다시 피우는 등 날마다 영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다. 학생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익두 선생은 하루하루 온몸을 쥐어 짜는 듯한 긴장과 압박감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다시 7일 작정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금식 기도 6일째 되던 날, 그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일일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남자의 체면과 선생의 권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익두 선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사죄하자 형제들은 그를 용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역장의 분위기는 쉬리 사건이 있은 지 근 보름 만에 간신히 정상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성근 선생만은 끝까지 익두 선생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일주일간 사역장을 이끌 때 통독 시간에 성경책 대신 아예 중국어 책을 펴놓기도 했다. 성근 선생, 다른 사람들 다 성경 공부하는데 혼자서 중국어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상관 마십시오. 당신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으니까. 성근 선생은 끝끝내 익두 선생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도 친형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그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았다. 이후 이 사역장이 서안으로 이사갈 때 성근 선생이 끝내 익두 선생을 따라가지 않아 할 수 없이 그를 권능 선생 사역장으로 보냈다. 익두 선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율이나 원리 원칙보다는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또한 말로 안 되면 주먹이 나가던 습관도 완전히 고치게 되었다.